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거품과 중국판 서브프라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국에는 왜 유령 도시가 많을까요? 이것은 중국의 도시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시화는 중국이 엄청난 발전을 이룬 비밀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을 맥마은의 비제 만리장성이라는 책으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유명한 오르도스 인근의 캉바스 시의 사진입니다. 내몽골 허허벌판에 100만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가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오르도스는 흉노의 고향이죠. 100만 명짜리 도시인데 1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텅텅 비었죠. 일산시, 고양시 규모로 지어놨는데요. 사는 사람은 나주시 인구 정도인 거죠. 보통 유령 도시라고 하면요, 19세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처럼 어떤 산업이 붐이 일었다가 그게 꺼지면서 인구가 감소해서 버려진 도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유령 도시라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버려진 도시가 아니라 애초에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 도시를 짓고 주택, 오피스 등을 엄청나게 때려박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 윈난성의 쿤밍이라는 도시의 사진입니다. 역시 이 도시의 일부가 유령 도시가 되어 있죠. 중국 각지에 이런 유령 도시가 최소한 50개에 달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또 다른 케이스들을 보면요, 텐진 교외에 업무용 고층 빌딩을 수십 채 지어놨는데 중국의 맨하탄이라고 홍보하면서 안을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바레만 근처 바다를 메워가지고 그 위에 생태도시라고 만들어놨는데요, 짓다 말아서 지붕도 없고 골조만 있다고 합니다. 바레만이 그렇게 많이 오염됐다고 하는데 생태도시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 유령 도시의 건설 배후에도 역시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도시화라는 명분으로 때려 지은 것이죠. 도시화라는 게 뭐냐면요, 나라가 산업화되면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몰리니까 그에 걸맞게 새로 집을 짓고 인프라를 대규모로 까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중국은 도시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에 속해요. 여러 제3세계의 대도시들을 보면요, 도시가 수평으로 굉장히 무질서하게 확장되어 가지고 대규모 판자촌, 빈민가가 형성됩니다. 슬럼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의 슬럼가인데요. 파벨라라고 그러죠. 여기는 경찰보다 갱이 지배하는 무서운 곳입니다. 오른쪽 위에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의 소웨토라고 하는 곳인데요. 흑인 슬럼가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빈민촌입니다. 라고스가 인구가 2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데요, 엉망이죠. 하지만 중국은 계획적으로 도시화를 잘 일궈 나갔습니다. 공산당의 힘일까요? 중국의 도시화는 20년 가까이 중국 경제를 이면에서 움직인 추동력이었다고 합니다. 도시화 덕분에 엄청난 양의 철강, 시멘트, 유리의 수요가 생겼고요. 해외에서 철광석을 들여와야 하니까 그것을 실어 나르는 선박도 필요하겠죠. 철광석을 강철로 만들려면 발전소도 있어야 되고요. 발전소를 돌리려면 석탄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아파트를 손으로 짓나요?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의 수요도 폭발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건설 투자가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이처럼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건설에 중독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중독이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가야지 효과를 보는 것이잖아요. 맹목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 결과 거대한 규모의 낭비가 생겨버렸습니다. 2013년 현재 중국에서 건설 중인 신도시와 신구의 건설 계획을 모두 합하면 34억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구라는 것은요, 기존 도시 옆에 미니 신도시를 짓는 것을 말하고요. 여튼 34억 명이라는 이 숫자는 중국 인구의 2배가 넘는 거잖아요.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이미 2010년부터 중국의 도시 이주민 수가 피크를 치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도시화 자체가 경제발전과 함께 가는 건데 중국은 거꾸로 되어서 도시화가 경제를 이끄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느냐? 뻔하죠. 빚입니다. 2008년 말 중국의 지방부채는 약 5조 6천억 위안이었습니다. 8년이 지난 2016년에 가면요, 그게 얼마가 되었냐면 16조 2천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600조입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연식이 좀 된 자료이긴 한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파란색이 중앙정부고 빨간색이 지방정부거든요. 고정자산 투자라는 것은 토지, 건물, 기계, 도로, 선박 등에 돈을 투입하는 것인데요. 더 거칠게 말하면 공구리, 삽질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당연히 빚이 늘어나죠. 이 그래프에서 연녹색은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 비율이고요. 파란색이 GDP 대비 지방정부의 부채 비율입니다. 최근 들어서 파란색 막대기가 굉장히 길어졌죠. 지방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가 무섭습니다. 요즘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한술 더 떠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 얘기로는 최대 6,50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하네요. 오른쪽 지도는 중국의 각 성들을 보여주는데요. 어느 지방정부가 부채 리스크가 가장 위험한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녹색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고요. 붉은 계열로 갈수록 위험한 곳입니다. 이 사진이 쿤밍시인데요. 이 쿤밍시가 윈난성에 있죠. 이 윈난선도 빨간색이죠. 과연 지방정부들이 빌린 돈을 상환할 자원을 갖고 있을까요? 기존 빚 말고도 추가로 벌여놓은 공공사업에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이죠. 만약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도시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이 중단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재정적으로 취약해진 관련 산업들, 중공업 부문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부채는 중국의 서브프라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도시화는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역사가 딱 한 번 주는 일종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농촌 인구가 한꺼번에 도시로 몰려들면 그 수요가 얼마나 막대하겠습니까? 경제가 이룩할 때 딱 한 번 누릴 수 있는 대용량 로켓의 추진력 같은 것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최근에 중국의 도시화율이 약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보통 이렇게 도시화가 한번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완만하게 증가하죠. 한국은 이미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도시화율이. 역시 대단한 나라야. 하지만 중국은 아직 도시화율이 60% 정도가 안 되고요. 그래서 룸이 아직 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체 큰 나라니까 단순하게 한국과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국 도시화의 성공의 비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이 국유재산이었던 토지를 대규모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사유화했다는 것입니다. 2009년에서 2015년 7년간 중국의 각급 정부가 토지 판매로 벌어들인 돈은 22조 위안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액수냐면요. 맨하탄 땅 전체를 2번 하고도 반을 더 팔아야지 나오는 액수라고 하네요. 중국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전체 재정 수입의 3분의 1이 토지 판매 수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토지를 팔아서 생긴 막대한 돈 덕분에 중국은 기반시설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외국인들은 종종 이러한 변신을 중국 경제체제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징후로 여기곤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변신이 가능했던 것은 오로지 국가의 자산을 단번에 사유화했기 때문이죠. 만약 중국 납세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해졌다면 절대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성과였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토지는 원래 법적으로 사유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임차권을 분배하는 것인데요. 토지 분배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습니다. 이 권한으로 지방정부는 막대한 금융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방법은 19세기 중반 나폴레옹 3세 때 파리를 재개발한 오스만 남작의 고전적인 방식과도 같습니다. 당시 파리는 지저분하고 좁은 빈민가 골목길로 구성된 오래된 도심이었는데요. 엄청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또 그런 좁은 길 덕분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혁명을 일으키고 하는 게 가능했었죠. 그런데 파리 시장이었던 오스만 남작이 전부 다 밀어버리고 널찍널찍한 방사형 대로를 만들어서 오늘의 근대적인 파리 모습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이 오스만 시장은요, 파리 중심부의 빈민가에 대한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빈민가를 철거한 뒤에 큰 도로를 건설하고 추가로 도로 양쪽 부지의 토지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주요 수도관과 가스관, 하수도 등을 설치하죠. 그렇게 되면 땅값이 뛰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주민들에게 지불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그 대로변 토지들을 개발업자들에게 팔게 됩니다. 토지 판매에서 나온 돈으로 시청, 공원, 기차역 등 그런 기반시설들을 신축하죠.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돈을 낳고 돈은 또 개발을 낳고 하면서 도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죠.
중국 지방정부가 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그 비용의 10배 가격으로 토지를 개발업자들에게 되팔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또 개발하고 또 돈 벌고, 와, 돈 벌기 진짜 쉽다. 이렇게 토지를 사유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수많은 중국 인민들의 재산인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었고요. 그 부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사진은 마담 천리화라는 분의 사진인데요.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재산이 500억 위안이 넘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8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산이 31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은 3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담 천리와의 재산이 트럼프 재산의 2배 반이 좀 못 되네요. 마담 천리와 같은 개인이 이렇게 큰 부를 모으는 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잘 없죠. 이게 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를 이행하는 순간에 관시를 이용해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저 정도 큰 부를 일군 것이죠. 천리와 여사에 대해서는 필리판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마오의 제국이라는 책에 나와 있으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체제가 전환되는 나라에서 국유재산이 민간에 확 풀릴 때 슈퍼 울트라 리치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자본주의로 될 때 국가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도 국가의 재산을 헐값으로 취득한 노멘클라투라나 기업가 집단이 현재의 러시아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걸 올리가르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하면은 과두제 또는 그들만의 리그. 자, 이런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토지를 수용당한 중국인들의 수가 6,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수는 영국 전체 인구와 맞먹습니다. 국가에 의한 대규모 토지 약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의 빛나는 도시화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하지만 이게 뭐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니죠. 선진국에서 옛날에 다 일어났던 일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뭐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죠. 자본주의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튼 중국에서도 이렇게 해서 도시화가 이뤄졌어요. 그럼 도시화에 손을 잡고 같이 오는 게 뭐냐? 부동산 투기죠. 중국은 1990년대에 주택시장을 자유화했는데요. 그 이후에 20년 동안 주택시장이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걸었는데요. 문제는 부동산 붐이 거품이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PIR 지표라고 해서요. Price Income Ratio, 즉 소득 대비 집값 비율 그래프인데요.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소득 대비 집값 비율 지표가요. 산출 방식이 다 달라서 좀 조정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는 눈베어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요 위에 있는 숫자를 나누기 2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파란 막대기가 중국의 도시들이고요. 중국이 보시면은 굉장히 세죠. 그리고 한국의 서울, 생각보다 하단에 있습니다. 도쿄보다는 낮고요. 그래도 미국보다는 한국이 세네요. 대충 연봉으로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게 베이징이 한 20년, 서울이 한 10년, 뉴욕이 한 5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경기는 글로벌적으로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중국의 거품은 위태로운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중국 부동산이 경착륙하게 되면 건설 경기와 관련된 산업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요. 이 위험이 금융권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중국발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홍콩에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 조짐을 보이는데 아마 중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중국에서 집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등급을 매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발음은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팡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소득의 4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는 사람으로 한자로는 집의 노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우스푸어죠. 또 이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번역하면은 개미족이에요.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학력은 높지만 수입이 적어서 도시 변두리에 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진짜 심한 말로는 띠아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돈도 없고 외모도 별로고 집안도 별로고 뭐 당연히 아파트도 없고 한마디로 미래가 어두운 젊은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번역하면은 국부의 난실, 그러니까 이건 좀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흑수저나 루저 정도 될 것 같고요. 역시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런지 한국의 표현이 훨씬 순하고 경멸적인 느낌이 덜한 것 같습니다.
여튼 사람들이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블랙스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터져서 엄청난 피해를 낳게 되는 그런 사건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블랙스완은 개념 정의상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나 파급력을 미리 감지할 수 없는 리스크예요. 그냥 복불복이죠. 그런데 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회색 코뿔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코뿔소는 크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오더라도 눈에 쉽게 띄고, 그리고 뛰어올 때도 두두두두 소리도 들리고 진동도 느껴지죠. 코뿔소가 뛰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는 순간 뼈도 못 추리고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뻔히 보이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회색 코뿔소라고 합니다. 보통 중국 경제의 3대 회색 코뿔소라고 해서 뻔히 알고 있는 세 가지 큰 위험이 있는데요. 바로 기업 부채, 부동산 거품, 그리고 그림자 금융입니다. 지금까지 디니 맥마한의 빚의 만리장성이란 책으로 기업 부채와 부동산 거품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그림자 금융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중국의 지도부가 왜 구조개혁을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재 책톡이었습니다.